중장기 조정 2023년, 2024년 정도가 이제 중장기 고점 정도로 보시는 거고, 네.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 게 좋을지 시간이 있긴 하지만은 네. 세제가 너무 복잡해져서 네. 제가 막 이 전망을 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각자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나 조언 드리긴 되게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뭐 1주택자가 제일 좀 애매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무주택자와 다주택자들로 좀 상황을 좀 구분을 해보면 네. 개인적으로는 다주택자 분들은 조금씩 이제 몸집을 줄여 나가거나 몸집을 줄여 나가는 게 자산 규모를 줄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양도세가 완화되면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팔기가 쉽지가 않죠. 양도세 때문에. 근데 양도세가 완화되는 상황이 많이 오게 되면 좀 보유주택 수를 줄이고 좀 더 똘똘한 쪽으로 이렇게 모아가는 상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왜냐하면 양극화라는 게 꽤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고 앞으로 갈수록 심화될 거라 보여지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사실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약화시키기는 쉽지 않은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또 뒤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국인 인구 감소가 시작되면 네.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것이 일본의 바로 옆나라 일본의 상황에서 확인이 됩니다. 양극화가 심화되면 무슨 소리냐면은 잘못하면 다주택자분들의 포트폴리오 내에서 물리는 지역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빠져나가지 못하는 지역이 발생할 수 있다. 아시다시피 지금 작년부터 내국인의 이제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국인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외곽 지역부터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는 지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부터 이제 서서히 양도세가 완화되면 그런 쪽을 처분을 하고 좀 중앙 쪽으로 핵심 쪽으로 몰아가는 시도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무주택자 분들도 되게 애매한데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뭐 집값이 내 집 한 채가 주는 뭐라 그럴까 그런 안정감? 또 사실은 정량화할 수 없는 되게 이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지금 제가 전망하는 중장기 고점이 23, 4년 전후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2년 남은 거거든요. 사실 그 이후에 조정폭이 얼마나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사실은 저는 조심스러웠지만 이 가격대가 다시 오지 않을 가격대라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사는 것을 말리지는 않습니다만 영끌은 위험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주택자는 사실 1주택자가 제가 세금 얘기를 좀 전에 했는데 1주택자는 사실은 길이 세 가지잖아요. 추가 매입을 해서 다주택자가 되거나 아니면 1주택자 포션을 유지할 때 상급지로 갈아타거나 네. 또는 이 사이클을 타려고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되거나 사실은 근데 이 사이클을 타서 무주택자가 되는 건 사실은 되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되게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는 부분이라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결국은 두 가지 다주택자가 되는가 근데 요즘은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가 비율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 다주택자가 되려는 게 좀 뭐 취득세도 너무 강하고 종부세나 이렇게 보유세가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의 1주택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갈아타기인데 갈아타기도 지금은 사실은 양도세나 이런 부분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갈아타려다가 오히려 다운그레이드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1주택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움직이기 쉽지 않다고 조언 드리기 좀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주택자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나을 수도. 그게 제가 이제 기다리라는 말을 선뜻 하기도 어려운 건 그러니까 그것도 애매해. 이 기다림의 시간이 되게 고통스러울 수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조차도 23, 4년을 중장기 고점으로 보면서도 그때까지 오를 거다. 그러면 무주택자분들은 기다린다가 또 향후 2년 또 오른다고 봤을 때는 그 상승을 지켜보는 과정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마냥 기다리라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다만 사시더라도 이제 영끌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상황이고요. 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제가 보는 중장기 저점은 꽤 뒤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리라기는 사실은 상당히 힘들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사실은 뭐 작두타는 거의 수준이 돼버리는데 제가 23, 4년에 많이 진짜 제 전망대로 고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하면 저는 이제 3기 신도시 입주되는 26, 7년에도 좀 하락폭이 클 것 같고 하지만 서울 경기요? 네. 다만 서울 뭐 수도권도 마찬가지지만 지난 36년간 서울이 단 한 번도 5년 이상 하락한 적이 없거든요. 최다 하락폭이 이제 4년이었기 때문에 어떤 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부동산이 장기간 하락을 용인할 정도는 없거든요. 정말 서울이 그렇게 23년, 4년에 고점을 찍고 몇 년간 내려가면 그 어떤 정부도 부양책을 꺼내들 수밖에 없고 27년은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23, 4년에 고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하다가 26, 7년에 3기 신도시 입주로 더 내려가면 27년 대선은 어떠한 후보도 부양책을 들고 나올 거거든요. 사실 부양책을 들고 나오면 서울 부동산은 좀 과거 경험 사례를 봤을 때 반등을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전후가 또 다른 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사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을 빠뜨렸는데 3기 신도시 입주해봤자 서울의 전세가에도 영향을 못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 그렇지 않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뭐냐면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입주 물량이 많았던 수도권 지역이 이제 동탄 2신도시. 네. 동탄 2신도시인데 동탄 2신도시에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동탄이 서울에서 얼마나 먼데 동탄 입주해봤자 서울에 아무 영향을
줄 수 있냐 하실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동탄 이신도시가 2015년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계속 입주를 하는데 2017년 1분기에 화성시, 동탄이 속한 화성시가 입주 물량을 드디어 못 견디고 2017년 1분기에 전세가 고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하거든요. 17년 1분기에.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 분기인 2분기에는 경부고속도로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다음에 있는 수원시가 2분기에 전세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분기 3분기에는 경부고속도로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다음에 있는 용인시가 그 다음 분기에 고점을 찍고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맞이하는 게 성남시, 그 다음에 서울인데 성남시와 서울이 그 다음에 17년 4분기, 2018년 1분기에 정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일부 언론에서 2018년 상반기에 서울이 이제 전세가가 하락하니까 헬리오시티 영향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기사가 있었거든요. 네.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헬리오시티는 2018년 12월 말에 입주를 시작하는데 반년도 더 전에 전세가 영향을 미칠 수가 없거든요. 2018년 1분기 전세가 하락은 1년 뒤에 있는 헬리오시티 입주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동탄의 입주 여파가 분기별로 화성, 수원, 용인, 성남, 서울까지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동탄보다 훨씬 가까운, 서울에 훨씬 가까운 3기 신도시 입주는 서울 아파트 전세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를 이렇게 막 가볍게 여길 게 아니네요. 전세가에. 물론 이제 매매 수요의 분산에는 한계가 있지만 전세는 이제 전세가를 끌어내릴 요인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진짜 삼토시님은 딱 주장을 할 때 이 딱딱 나오네요. 데이터가. 근거가 딱 이유가 뭐냐면 이게 딱딱 나오네요. 그게 정확하게. 데이터는 이제 거짓말을 안 하니까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데이터를 이제 악의적으로 가공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지만 제가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는 계속 중요시하는 부분이 유주택자의 편도 무주택자의 편도 안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중립. 네네. 그렇게 해서만 중립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도 객관적으로 가공을 하더라도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가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하게 됩니다. 강남에 사는 친구가 삼토시님 책 선물로 줘서 삼토시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축이가 온 거 보죠? 이게 가장 최신 건데. 이 책, 사실 올해 책 저는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네. 그 포지션이 안 달라지셨다고. 네. 제가 블로그 통해서 말씀을 최근에 드렸는데, 2018년 초부터 작년 말까지 매해 한 권씩 책을 냈지만, 올해는 안 내기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스탠스가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제가 23, 4년을 중장기 고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말에 22년 말에 이 고점이 전망 유효한지에 대한 정리를 하는 내용을 내년 말에 언급하는 게 적절할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스탠스가 안 바뀌었는데 또 책을 내는 건 제 책을 선택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결례라고 생각해서 올해는 책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 진입을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 이거 궁금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쿄와 수도권 도시들 간에 2000년 1월부터 현재까지 매매 지표 추이를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2005년과 2011년에 좀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2000년부터 봤으니까 2004년까지는 도쿄와 수도권 도시들이 같은 비율로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2005년이 되자 도쿄와 수도권 도시들이 반등을 하는데 도쿄가 좀 더 치고 나가는 모습이 확인되고요. 좀 치고 나가다가 다시 하락을 하는데 다시 반등하는데 2011년이 되자 도쿄와 수도권 도시들 간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과연 2005년과 2011년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 그 2005년은 일본이 근현대 들어서 최초로 일본의 인구가 감소한 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좀 인구가 정체를 겪다가 2011년부터 일본 인구가 본격적인 감소를 시작합니다. 인구 감소가 되면 핵심지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된다는 상황이 일본의 사례, 도쿄와 수도권 도시들 간의 사례에서 확인이 된 셈이고 왜 그러냐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수지가 있잖아요. 저수지가 있는데 이제 평상시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 가뭄이 들이닥치면 그 가장자리부터 말라붙는 그럼 가장자리에 있는 물고기들은 자칫 방심하면 웅덩이에 갇혀서 말라 죽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물고기들에게 지능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 가뭄이 오면 안전한 호수 중앙으로 저수지 중앙으로 모여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도 가뭄 현상이랑 똑같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가장자리부터 말라붙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더 핵심지, 호수 중앙 핵심지로 몰려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 또 명절 때 보면 아파트 단지 주차장이 이제 평소엔 꽉 차 있는데 명절 때 이제 귀향길에 오르기 때문에 텅텅 비잖아요. 그런데 늘 저희가 주차하고 싶어하는 각 동 엘리베이터 앞은 늘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 상황, 그 주차장이 비는 상황이 오더라도 핵심지는 엘리베이터 앞에 주차 공간에 늘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성장할 때는 이제 다수요가 모두 다 같이 올랐지만 인구 감소가 시작되면 이제 비핵심지와 핵심지 차이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현상을 이런 사례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결국은 부동산 핵심지라고 했을 때는 대한민국 부동산 핵심지는 서울 그 다음에 뭐 수도권이나 광역시 이렇게 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내국의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핵심지로의 접근을 포기하면 안 되고 더 이제 서둘러야 된다. 과거에는
핵심지로의 접근이 다소 선택사항이었다면 이제는 좀 더 필수적인 생존의 문제가 되는 상황이 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버블이 끼어있긴 하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네. 진입을 포기하면 안 된다. 네, 서울과 나머지 지역, 광역시와 나머지 지역의 차이가 더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광역시로의 접근을 좀 서두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엘리베이터 앞에 주차하고 싶은 건 나도 마찬가지인데 이 다 꽉 차 있고 자리가 항상 네. 돈이 있어야 들어가지. 그래서 우회로는 없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거든요. 차선책, 뭐 대안. 결국은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 그러니까 바로 빨리 서울에 들어가야 돼, 빨리 수도권에 광역시에 들어가야 되고 너무 이렇게 급하게 연끌을 하시는 시점은 지금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실 필요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서울과 광역시도 좀 이제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광역시 안에서도 좀 눈여겨볼 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차선책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3, 4년이 서울이 고점을 찍는 순간 부산과 광주를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국가 간의 경제력을 비교할 땐 GDP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역 간의 경제력을 비교할 땐 GRDP, R 그 지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그 지역의 총생산, 지역 총생산 GRDP로 경제 규모를 따지는데, 서울과 6대 광역시의 GRDP 경제력 규모가 2010년부터 18년, 19년까지 비슷한 규모로 조금씩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서울과 광역시의 경제력 규모가 별 차이가 없는데 집값이 서울만 뛰었을 때는 6대 광역시도 이게 좀 디커플링을 어느 정도 좀 원복시키는 시장의 구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이 발생한 게 2009년부터 13년이었고, 서울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폭등할 때 6대 광역시는 완만하게 올랐었거든요. 근데 서울이 2009년에 정점 찍고 내려가자 지방 6대 광역시가 폭등을 해갖고 그 갭을 좀 메우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 갭이 그러한 시장의 움직임은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그 GRDP, 경제력 규모가 서울과 6대 광역시 합친 게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서울 집값만 6대 광역시보다 지나치게 오버슈팅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10억 이상 금융자산 보유자 비중을 확인했는데, 최근 5년간 봤더니 서울, 그러니까 전국에서 차지하는 전국 10억 이상 금융자산 보유자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건 맞았습니다. 광역시는 빠지고 있었는데, 그거 보면 역시 부자들이 서울로 가고 있구나 알 수 있지만, 그 광역시 내에서도 부산과 인천은 그 비중이 늘고 있더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부산과 인천을 눈여겨봐야 될 이유가 있고, 아까 광주 이야기를 한 이유는, 부산과 광주 이야기를 한 이유는 부산과 광주의 그 인허가 물량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인허가 물량이라는 건 결국은 중장기 입주 물량을 가늠할 수 있게 되는데, 부산과 광주의 중장기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입주 물량으로 나타나는 해가 뭐 23, 4년 이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산과 강주가 23, 4년 이후는 입주 감소 폭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이렉트로 서울, 다이렉트로 강남은 안 되니까 네. 좀 그렇게 이제 지방에서 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곡차곡